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묘하다고들 하죠.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 고난이라는 게 대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앞이 안 보이는 순간도 많았고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던 날도 많았던 것 같네요. 혹시 세상이 나한테만 유독 가혹하게 구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날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하지만 결국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아이는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외동아들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마냥 해맑았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버리고 만 겁니다. 아빠는 원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엄마를 잃은 뒤로는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엄마를 떠나보냈다는 슬픔에 빠져서 아이러니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 거예요. 아빠가 점점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아빠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저한테 술값 마련해 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이 떨어질 때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며 괴성을 질렀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귀를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달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술을 더 가져오라며 목이 마르다고 했어요. 아빠는 화가 나서 빈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거실 한가운데서 몸을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용돈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을 오고 갈 때면 땅만 쳐다보면서 걸었죠. 그렇게 저는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들을 겨우 모아 공책 한 권을 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신나게 집에 돌아왔더니 아빠는 눈을 부라리면서 공책을 찢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오라고 했지 있던 거 사오라고 한 적 있어? 이걸로 뭐 어쩌겠다고 공부라도 하겠다는 거야?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이딴 종이 쪼가리 사올 돈 모아서 술을 사왔어야지. 시키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빠한테 용돈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모아서 산 거예요. 어차피 저는 아직 어려서 슈퍼 아주머니가 술 팔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네 엄마 없이도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는데 넌 겨우 공책 하나 없다고 난리냐? 이렇게 쓸모없는 아들놈 하나 두고 내 아내가 떠나버렸다니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섭고 억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의지할 곳은 아빠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사고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원망하기보다는 얼른 회복하실 수 있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직 어렸음에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이보다 훨씬 빨리 성숙해져야만 했던 제 자신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전 아빠가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게 제 앞가림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중학교 입학했을 나이였어요. 애를 쓰고 아둥바둥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소년이 하루아침에 어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다니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부터 잘할 순 없더라고요. 빨래라는 게 그냥 물로 적시고 비누칠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말리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더군요. 교복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입고 다니다 보니 쾌쾌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왕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쟤 또 냄새나는 교복 입고 왔다.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쟤네 엄마는 빨래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진짜 같은 반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쟤 때문에 우리까지 냄새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우리까지 냄새 빌까 봐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코 찌르겠다. 우리랑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어제도 옆에 앉아있다가 냄새 때문에 숨 못 쉴 뻔했거든. 선생님도 냄새 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힘들다니까. 다른 반 애들한테도 이미 유명하더라. 아예 안 씻고 다니는 거 아닐까? 쟤 때문에 입맛 없어. 배고프다가도 옆에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알아서 좀 전학 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친구 없이 외로운 거라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양아치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고 학교 생활은 끝없이 괴로웠습니다. 특히 절 낮잡아봤던 주동자 녀석은 저랑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선생님들한테는 절 안쓰럽게 여겨서 챙겨주는 척하며 교묘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는 일부러 제 옆에 앉아서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노트 필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다 했냐고 물어본 뒤에 뺏어가는 게 취미였죠. 선생님이 돌아보는 순간에는 일부러 저한테 친한 척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장난치는 척했지만 그 손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본인 친구들을 불러다가 재미있게 놀아줘야 추억에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행동을 시키더라고요. 제 신발을 숨겨서 집에 못 가게 하거나 가방을 교실 창문 밖으로 던져놓고 몇 초 안에 가져오라며 비아냥거렸죠. 겉으로는 저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꼬붕 취급했던 거예요. 주동자 녀석은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심부름 시켰습니다. 부잣집 아들 녀석이면서 저한테 이러는 게 기가 막혔죠. 하지만 학교에서 무탈하게 버티려면 주동자 녀석의 명령을 따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중학생이라 정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두 닦기 같은 일을 도와 용돈을 조금 받는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선생님들마저 촌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주동자 녀석을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저한테 호의적인 선생님 한 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많이 힘들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게 좋겠다. 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빛을 보는 날이 오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교무실 찾아와. 선생님, 사실은 제가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우석이가 절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도 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말 조심해라. 네가 좀 어렵게 산다고 우석이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나 본데 함부로 모함하려 드는 거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신 입도 열지 마라. 선생님은 저랑 엮였다가 주동자 녀석네 집과 척지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절 거세게 트집 잡으면서 혼내셨어요. 학교에서 의지할 곳은 선생님뿐인데 그렇게 돌변하시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고독했어요. 아빠는 술에 취해 있고 학교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은 모르는 척했고 결국 저는 세상에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들이 가끔 간식이나 반찬 같은 걸 챙겨주셔서 그 작은 친절에 기대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좌절도 많이 했지만 사소한 온기 덕분에 세상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을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에 시간을 할애했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죠. 어차피 대학은 갈 형편도 아니었으니까 빨리 돈부터 벌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아예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고 가면서 절 인사성이 좋다며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야, 넌 참 딱 봐도 성실하더라. 눈인사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나랑 마주치면 우렁차게 인사하고. 요즘 애들은 뭐만 하면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는 거지. 너무 좋게 봐주셔서 민망하네요. 그냥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반갑게 아는 척한 거예요. 뽑아주신 만큼 실망하시지 않게 노력할게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지. 솔직히 너 같은 애가 내 자식이면 든든할 것 같을 정도야. 나야말로 널 내 가게에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좋다.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음식 갖다 드려라. 그게 다 우리 가게 이미지가 되거든. 주인 아저씨는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끼니도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과분한 직장이었죠. 저는 제 가게인 것처럼 신속 배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고 한 번 낸 적 없었고요. 덕분에 가게에서도 절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려는데 탕수육을 가져가라고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오토바이 타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와줬어요. 중국집 근처에는 찻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대학을 가지 않고 일자리에 뛰어들었더군요. 처음에는 수줍어서 어색했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중국집에서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도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냈죠. 찻집에서도 절 움직임이 빠릿빠릿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첫사랑과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첫사랑도 제가 싫지 않아 보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 거의 하루 종일 중국집에 있었고 끼니도 거기에서 챙겨 먹었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생활비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한테 제가 버는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전 나름 큰 마음 먹고 구두를 사주기도 했고 미용실에 데려가서 파마도 시켜줬어요. 첫사랑이 고마워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건 이래서 그렇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사랑과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던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절 괴롭혔던 주동자 녀석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야 살았던 동네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지만 분명히 주동자 녀석은 서울로 대학을 갔댔는데 왜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 불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동자 녀석은 방학을 맞이해 내려온 거였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서울로 올라가서도 옛버릇은 못 버렸나 봐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조롱부터 시작하더군요. 야, 이거 누구야? 예전에 빌빌거리던 게 꼴에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너 같은 놈이 여자친구한테 뭐 제대로 해줄 수는 있냐? 네 여자친구는 네가 얼마나 찌질했는지는 알고 있는 거 맞아? 과거는 숨기고 여자친구한테 허세 부리고 사는 거지?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와서 말하는 거야? 결론은 네가 내 남자친구 괴롭혔다는 거잖아. 괴롭힌 놈이 나쁜 거지 왜 내 남자친구가 숨어야 해?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창피한 줄 알고 반성이나 해. 난 찌질이랑 사귀는 네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말해준 것뿐이거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야.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벌써 가진 것도 없는 남자한테 잡혀서 사냐? 그러는 넌 여자친구 있기나 해? 그런 성격으로는 아무리 지갑을 열어도 소용없을걸?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내 남자친구는 일하는 곳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 그러니까 과거 가지고 뭐라도 되는 척 하지 마.
솔직히 전 주동자 녀석이 하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웠습니다. 첫사랑 바로 옆에서 괴롭힘 당했던 과거가 까발려지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첫사랑은 오히려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당당하게 맞섰어요. 주동자 녀석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절 낮잡아 보면서 비웃지 않고 자리를 피해 도망갔거든요. 저는 첫사랑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마음도 깊어졌어요. 첫사랑 덕분에 전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첫사랑이 미용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만 할 수 없으니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거였죠. 저는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원비도 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랬더니 첫사랑은 열심히 배워서 미용실을 차리겠다며 기다려달라고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기다려달라면서 제 머리도 직접 잘라주겠다고 눈을 빛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학원에 붙들려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첫사랑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깐 얼굴 보는 것도 어렵다면서 데리러 오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예민하게 굴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전 연인 사이인데 그 정도 투정도 못 받아주겠나 싶어서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으니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주동자 녀석이 찾아왔어요. 이놈이 절 찾아올 이유가 없으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동자 녀석 뒤에 제 첫사랑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첫사랑이 당당하게 제 편을 들어줬을 때는 언제고 주동자 녀석에게 덥석 넘어갔던 겁니다. 주동자 녀석이 부잣집 아들인데다가 대학도 가서 가방끈도 저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주동자 녀석이 저한테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첫사랑을 유혹한 것 같았어요. 제 첫사랑은 미용학원도 이미 안 다닌 지 오래였고 주동자 녀석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어서 가슴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둘 다 지금은 새롭게 시작한 감정에 행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시작한 관계가 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다 알면서 야, 너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야. 더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대시하면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 같은 걸 계속 만날 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지. 넌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내가면서 함부로 살다가 분명 큰 코 다칠 거야. 언제까지 세상이 네 마음대로 굴러갈 것 같은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부터 해서 덜컥 만드는 가정이 뭐 얼마나 평탄할지 궁금하다. 제가 눈앞에 두 사람한테 쏘아붙이는데 첫사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전 분노를 쏟아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임신까지 했다는데 제가 남의 애를 가진 여자랑 계속 만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첫사랑이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제가 줬던 학원비를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첫사랑의 배신으로 전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집에 거의 누워 계시고 아프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못 넘기시는 걸 보고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식도암 4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빠 노릇을 거의 안 하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잖아요. 제가 제대로 치료도 못 시켜드리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술에 빠져 사셨던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아빠도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셨는지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손을 내밀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아빠다운 거 하나도 못 해주고 물론 나도 아내를 잃고 힘들었지만
어미 떠나보낸 너보다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난 진짜 바보 같은 놈이었다. 아빠 자격도 없는 아빠라서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아빠가 곁에 계셔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그동안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이해해요. 엄마 만나서 이제 행복하세요. 마지막까지 나보다 더 성숙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네 엄마랑 나랑 셋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넌 나처럼 살지 말고 좋은 가정 꾸려서 잘 지내라. 오랫동안 섭섭했지만 신기하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빠를 보내고 나서 저는 가슴이 먹먹하고 허탈했습니다. 이제 진짜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제 삶이 남들의 안정적인 일상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소중했던 두 사람이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전 중국집 배달원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속 배달이 생명인데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운전을 하면 가게에 피해만 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절 불러서 요리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운전시키기는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성실하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나중에 본인이 중국집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날이 오면 제가 이어받아 주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셨어요. 전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전 그냥 배달만 하던 사람이었지 요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파 썰다가 손가락을 몇 번씩 베이기도 했죠. 칼질이 서툴러서 시퍼런 반창고를 붙인 채 계속 연습해야 했어요. 배추를 자를 때는 칼이 잘못 들어가서 한쪽만 흐트러지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고요. 고기를 손질할 때는 기름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칼을 놓치는 바람에 조리사 아저씨한테 혼이 나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서서 손만 놀려도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어느새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료 손질이 수월해질 수 있었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재주를 발견한 것처럼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손님들한테 나가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 아저씨와 조리사 아저씨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후계자를 여기서 이렇게 찾을 줄은 몰랐네. 너 이거 타고난 거 아니냐?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손놀림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앞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면 꽤나 실력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성실한데 재능까지 있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배달할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더니 요리 배울 때도 똑같구나. 하나를 맡기면 끝까지 해내려는 그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 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니까 나도 기분 좋고 이 가게도 든든해지는 기분이다. 가르쳐주면 익숙해지기까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속도가 빨라. 게다가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얘는 그 기본을 알고 있더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대로 배워봐라. 그렇게 요리를 배우면서 가게 번창에 힘쓰다 보니 전 점점 이 일이 제 천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저를 막내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데다가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으니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어느새 중년이 됐고 결국 중국집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맛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좋다며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단골 손님 중에는 항상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고생하신다면서 음료수 하나를 봉지에 넣어 꼭 담례로 문고리에 걸어두는 분이셨죠. 배달원들을 따로 쓰고 있었지만 이 집은 가게랑 걸어서 5분 거리라 제가 직접 배달을 가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무슨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주문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잘 버텨냈다는 말이 너무 찝찝하게 들렸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달을 가서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주문 전화를 나눴는데 이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문을 따서 들어가니까 이 손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옮겨져서 빠르게 처치를 받은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이 손님의 부모님도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오셨죠. 전 그제야 이 손님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손님은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하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극심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손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고 교제까지 하게 되었죠. 전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로 결혼 같은 건 꿈도 안 꿨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과 만나면서 내가 많이 안정적이게 됐다고 느꼈어. 이제는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면서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프로포즈 하는 거야. 아픈 기억들은 서로 하나씩 덮어주자. 난 평생 다리가 성치 않을 거야.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나랑 함께 해주겠다는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미안해서 견딜 수 없어. 당신이 후회해서 변해버릴까 봐 두려워. 난 당신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용기 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 함께하고 싶어. 처음에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여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속된 배려에 감동받아 결국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장모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다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나이가 꽤 들었기도 했고 아내가 하객들 앞에서 버진 로드를 걷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 역시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현실적인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전 결단을 하나 더 내렸어요. 고민 끝에 가게를 접기로 한 거죠. 나름 단골 장사로 넉넉했던 중국집을 이어받은 거라 그동안 돈을 꽤 많이 모았고요. 이제는 아내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생활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만든 가게가 아니잖아요. 중국집 전 주인 아저씨와 전 조리사 아저씨에게도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먼저 일궜던 가게니 제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해도 허락을 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네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네 가정도 참 따뜻한 곳이 될 거라고 믿는다. 너라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잘할 테니까 이제는 가게 걱정 말고 네 가정에 온전히 집중해라.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난 거라면 나도 기쁘다. 너도 이제 나이 먹어서 살아가는 건 다 똑같다는 걸 알 거야. 요리든 장사든 가정이든 결국에는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네가 해온 대로만 하면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다. 아내분이랑 알콩달콩 살면서 좋은 나날만 가득하길 바랄게. 아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던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따뜻한 가정 만들게요. 다행히 두 분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길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게를 당장 폐업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찾아주시는 분들께 직접 폐업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아쉬워하면서도 결혼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음식만 판매했던 게 아니라 온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왔어요.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해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기깔나게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했죠.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뿌듯하게 계산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누군가 낄낄거리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렸더니 글쎄 끈질기게도 주동자 녀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던 터라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특유의 건방진 표정과 삐딱한 태도는 변함이 없더군요. 길바닥에서 담배 연기 마시고 매연 뒤집어 써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니 출세 좀 했나 보다. 그런데 출세한 게 겨우 중국집 주인이야? 가게 접는다고 하던데 예전에 그 잘되던 가게를 말아먹은 거냐? 기껏 쥐어줘도 쪽박 차는 수준하고는. 난 가게가 어려워서 폐업하려는 게 아니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을 뿐이라고. 네 동료들도 맛있게 드시는 거 못 봤어? 다들 우리 중국집 솜씨는 최고라고 해. 네가 낮잡아 볼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 속이 시원한가 보지? 맛있으면 뭐 하는데? 망해서 폐업하는 거 맞잖아. 왜 우기는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망하는 김에 예정 생각해라. 이거 좀 받는다고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주동자 녀석은 여전히 절 조롱하려 들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반박해도 귀를 후비거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즉시 주동자 녀석을 바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회사 회식으로 온 것 같은데 무전 출식하려는 거냐고 우렁차게 물었죠. 혹시 외상하려는 거면 회사 이름 좀 알려달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동자 녀석은 제가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았나 봐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동자 녀석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며 계산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동자 녀석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허둥지둥 하더군요. 주동자 녀석은 옛 동창이라 장난을 친 거라며 얼버무렸어요. 그리고는 얼른 지갑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인 자리라 한턱 쏘기로 했던 모양인데 제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떼어먹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예벌은 못 고친 거죠. 그렇게 전 단체 예약 응대까지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내는 제가 폐업을 결심한 후로 퇴근길마다 가게로 찾아와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애정으로 꾸려온 가게를 포기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도 나름 마지막 인사를 계속 함께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아내가 가게 닫을 시간쯤에 와줬는데 주동자 녀석까지 되돌아왔더라고요. 상사 앞에서 저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쪽팔렸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절 노려보는 얼굴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진짜 아내가 있는 걸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진짜 거짓말을 했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국민학교 동창회가 부부 동반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꼭 오라면서 초대하더라고요. 절 포함해서 이 주동자 녀석도 그렇고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에서 그리 멀리 이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단순히 제 옛 동창이 초대한 건 줄 알고 흔쾌히 응했어요. 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왜 안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내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 자연스럽게 주동자 녀석 때문에 왕따 당했던 과거를 밝혀야 하잖아요. 물론 국민학교 때는 왕따 당하지 않았지만 저 주동자 녀석이랑 자꾸 엮였다가는 들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언제나 의지되는 남편이고 싶었기 때문에 왕따 당했던 일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창회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반가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미룰 수 있다면 끝까지 미루고 싶었던 동창회 당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내를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들어가니까 주동자 녀석이 눈을 빛내더군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아내와 대면했을 때는 아내가 앉아있어서 몰랐나 봐요. 아내가 절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 잘 걸렸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어디 멀쩡한 가정을 잃었을 리가 있냐? 어이 꼴통, 옛날처럼 내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네가 그런 건 잘했잖아. 나한테 잘 보이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줄지 누가 알아. 지금 남의 아픈 손가락을 씹어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콩고물 같은 소리를 하다니. 우리 남편보다 뭐 잘났고 대단한가 보죠? 이렇게 예의 없고 머릿속에 든거 없는 인간이 특출나게 잘 풀렸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아무리 잘 안 풀렸더라도 저놈보다는 잘 풀렸을 거예요. 남편이라고 편들어주고 싶은가 본데 저거 완전 제 꼬봉이었거든요. 저놈 주특기가 비굴거리는 거였어요. 여기가 국민학교 동창회라 그렇지 중학교 동창회 가면 저 말고도 증언이 여럿 나올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사람 괴롭히려 들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 들어봐도 알겠네요. 한심하게 살고 있겠죠. 우리 남편이 저랑 살고 있는 게 멀쩡한 가정을 못 이룬 거라고 언제까지 조롱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요. 아내는 주동자 녀석이 즐겁게 절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하도록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노려보면서 명함 하나를 주동자 녀석 앞에 내밀었어요. 주동자 녀석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받아들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사실 우리 장인어른은 이 근처에서 빌라와 상가를 몇 개 갖고 계신 건물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랑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일부를 증여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워낙 부유하시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급하게 나와야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월세도 내려주시고 덕을 많이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랑 주동자 녀석이 어렸을 때 살던 지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주해 살았듯이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은혜 입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정말 많았던 겁니다. 다들 하나같이 감격스러워하더니 우리 아내를 보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가 한창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장사라는 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월세 부담이라도 줄어든 덕분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도 만약 그때 도움을 못 받았으면 진짜 문 닫고 거리로 나앉았을 뻔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삼계탕집 하니까 혹시 오시게 되면 잘해드릴게요. 꼭 놀러오세요. 아버님이 진짜 호인이세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주란 보통 거리감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동자 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동자 녀석도 우리 장인어른이 소유한 빌라에 들어오고 싶어 했나 봐요.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겨우 계약 날짜 잡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몸 편히 쉴 거주지가 생겼다면서 자랑까지 했다고 다른 동창들이 말해줬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데 설마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주동자 녀석 예전에는 선생님들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라 떵떵거렸는데요. 제 첫사랑이랑 과거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가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학부터 자퇴해버렸고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면서 집안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서울 가서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녔다가 거하게 다 망해버리고 돌아온 거죠. 그래놓고 제 첫사랑이나 주동자 녀석이나 책임감이라고는 없었대요. 그래서 두 것들이 다 애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나가 놀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결국 두 것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이혼했고 주동자 녀석은 그동안 양육비를 보내느라 쪼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실컷 다 날렸으니 회사에 겨우 들어가서 빌빌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내는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동자 녀석의 표정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뒤바뀌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동창들도 하나같이 우리 부부의 편을 들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에서 전 주동자 녀석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하게 전부 폭로를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전부 경악해서 주동자 녀석을 손가락질했고요.
모두의 날선 시선을 받던 주동자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찍혀버렸으니까요. 주동자 녀석은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영업직이라고 하던데 미래의 밥줄이 다 끊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버릇 못 버려가지고 저 하나 동창회에 초대해서 밟는 분위기 조성하고 지가 서열 정리라도 하면 알아서 국민학교 시절 동창들도 따라와 줄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개과천선할 테니까 용서만 해주라. 다시는 널 우습게 알지 않을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뼈저리게 깨달았어. 내 지난 학창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왜 감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지? 진정 반성했다면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지 않아? 그때 내가 받아들였듯이 너도 이 상황에 수긍하고 얌전히 살아. 그러면 사모님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월세 계약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진짜 어렵게 살아서 오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평생 잘못을 빌 테니까 거주지만 해결해 주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우리 남편한테 용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절 공략하시려고요? 저도 받아줄 생각 없는데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만 하겠어요? 우리 빌라 세입자분들도 다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인간을 들이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동자 녀석은 저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번갈아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혼을 즐기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동자 녀석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열하며 혼자 남겨졌을 뿐이었죠. 주동자 녀석은 결국 영업 상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다들 과거에 주동자 녀석이 잘 나가던 집안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적당히 봐줬던 것 같은데요. 영업 실적이 바닥을 기어도 정신 못 차리고 허세만 부리다가 제대로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잔소리 정도였는데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도 큰 소리치니까 상사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하더군요. 회의 시간마다 주동자 녀석이 담당했던 계약건이 전부 무산된 걸 지적했고요. 회의 자료를 띄우면서 실적표를 비교해 보여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영업 못할 거면 이거라도 하라면서 복사 심부름이나 커피 심부름 같은 잡일까지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능력자로 낙인 찍혔던 거예요. 심지어 중요한 영업 미팅이 있으면 주동자 녀석을 대놓고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학창시절 내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니 영업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나 본데요. 알고 보니 그 주변에 달라붙었던 인간들은 주동자 녀석의 씀씀이 때문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정을 나눈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도 염치 없이 저한테 도와달라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도와주라. 지금 완전 막다른 길에 몰렸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밥 먹을 돈도 부족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진짜 마지막으로 손 한 번만 잡아주라. 그 손을 내가 왜 잡아야 하는데? 예전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땐 네가 손 한 번이라도 내밀었냐? 오히려 발로 차고 짓밟은 건 너 아니었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 자체가 양심 없는 거야. 넌 갱생의 여지도 없다고. 내가 그땐 철이 없었다는 거 솔직하게 인정할게. 돈만 빌려주면 네 눈앞에 얼쩡거리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생활비만 어떻게 해주라. 밥이라도 먹어야 새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줘. 돈만 빌려주면 된다고? 그것 봐. 넌 제대로 반성한 게 아니라 당장 생활이 급급하니까 돈 될 곳 찾아서 왔을 뿐이야. 중학교 때 네 옆에서 같이 나 괴롭히고 핍박했던 놈들 찾아가서 부탁해봐. 같이 사람 밟았던 의리라면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다시는 마주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뻔뻔하게 지 발로 찾아온 것도 우습더라고요. 저랑 아내 둘 다 그놈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놈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본인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술 더 뜬 거예요. 제 근황을 첫사랑한테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주동자 녀석이나 첫사랑이나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사랑도 저한테 배반해서 상처 주고 떠나갔으면서 돈 많다니까 찾아온 거예요. 낯짝이 두껍기로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 예전에 낳았던 애도 다 커서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다리 불편한 여자랑 사는 인생 재미없지 않아? 내가 말동무라도 해줄 테니까 다시 가깝게 지내보자. 야, 내가 너랑 왜 사는데? 그때도 이렇게 쉽게 살아서 홀라당 그놈한테 넘어간 거야? 아무리 다 컸어도 애까지 있는 여자면 정신 차려야지. 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썩 꺼져.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세월도 흘러갔는데 옛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 아깝잖아. 아무리 널 사랑해줘도 다리 불편한 여자랑 남은 인생 살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나랑 재미나게 지내자니까. 그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 다 기억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놈이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았어야지. 둘이 환상의 짝꿍이기는 하다.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어? 난 너한테 썼던 시간이나 돈이나 전부 후회하니까 찾아오지 마. 전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라고 창피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도 한 번 더 노크하길래 소금까지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더라고요. 주동자 녀석이나 첫사랑이나 자존심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주동자 녀석은 저랑 같은 중학교에 진학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국민학교 동창들은 제가 고통스러웠던 왕따에 관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국민학교 동창들은 단순히 우리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은혜를 저한테 베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뒤늦게 인생의 친구가 많이 생겼답니다.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걸 보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해요. 물론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언제나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둘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 만났지만 그만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겪어온 과거를 알게 되신 후에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엇나가지 않고 잘 살아왔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자네가 그만큼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준 게 대단하네. 우리 딸의 배우자로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딸이랑 잘 살아가길 바라네. 항상 의지하도록 하게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내랑 함께 잘 살아갈 거예요. 전 이제 제 아내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됐거든요. 장인어른이 따님을 아끼시는 만큼 저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참 좋은 사람인 걸 알겠어. 우리 딸이 사고를 당했던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자네를 만난 건 다행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전부 지나갔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다고 믿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때때로 가혹하게 굴어도 결국은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3시간 반 거리의 지방 농촌 마을에서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나 자란 민수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워낙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다 싶으면서도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역 감정들을 비롯해 서울 사는 사람들의 서울 부심이랄까?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싶을 때도 많아요. 사실 저도 고향을 떠나 서울 와서 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을 두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건 다름 아닌 가족들에게서였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어떤 곳에서 받았던 차별보다도 잔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의 일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며 서울 부심 부리던 저의 두 형님들과 저의 시모, 그리고 제가 함께 얽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형님들이 끝내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딸부잣집 막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로 언니만 셋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넷째인데 제 나이에 제가 자란 곳에서도 형제가 그렇게 많은 집은 드물었어요. 거의 둘이었고 많아야 셋. 외동인 친구들도 꽤 많았으니 저희 집은 제가 자란 시골에서도 자식이 아주 많은 집에 속했어요. 아들 노래를 부르는 친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아들 하나 낳겠다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늦은 나이에 무리를 해서 저까지 낳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가진 엄마의 배 모양을 보고 친할머니는 아들이 틀림없다고 좋아하시며 크게 기대를 하셨다는데 딸인 걸 알고서는 엄청나게 실망하고 엄마를 구박했다고 해요. 물론 제 위로 언니 셋을 낳는 동안에도 구박을 안 받은 게 아니었겠지만 저를 낳을 때 그리고 낳고 나서부터는 차원이 다른 구박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건 제 기억 속에서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많은 일들로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저도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우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러다가 제가 엄마 눈에 띄면 엄마는 걱정스럽게 엄마를 바라보는 저를 보며 너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냐며 한탄을 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도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엄마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한스럽게 울던 엄마의 모습을 많이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식들 다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린 엄마는 한 번도 저희 자매를 찾은 적이 없었고 저와 언니들 또한 그런 엄마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게 절 낳아주신 엄마는 큰 의미가 없는 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절 낳아주셨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워주시기도 한 분이시지만 마음을 나눈 기억 하나 없으니 그런 분을 제가 엄마로 기억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보다 더 철이 들었을 때 엄마를 잃은 제 언니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이미 엄마 손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나이였으나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타던 아이였고 언니들이 제 밥까지 해먹이며 살 수는 없었으니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분이셨고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로부터 저희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의지가 없는 무심한 사람이셨죠. 언니들은 그런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질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즉시 차례대로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 그런 언니들을 보며 할머니는 싸늘한 표정과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들 고등학교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나 몰라라 하고 지 애미처럼 도망가는 것 좀 보라고. 뭐 없을 년들. 이러니 딸년 키워 무엇에다 쓰냐는 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망할 년들. 할머니는 그렇게 언니들 욕을 하시더니
결국 제게는 고등학교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할머니 도와 살림이나 하고 밭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들은 고등학교라도 나왔지. 저는 중졸로 그렇게 시골에서 할머니 따라다니며 밭일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꼬박 3년을 살았던 겁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도 하고 취직한다고도 하고 있었겠지만 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골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20살이 되기 직전 겨울에 집에 다니러 왔던 둘째 언니가 그런 절 보더니 너도 언니 따라 서울 가서 살자 하길래 그 소리가 너무나 반가웠고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알겠다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바로 언니를 따라 나섰어요. 제 뒤통수에는 할머니의 무시무시한 욕이 날아와 꽂혔지만 그런 것쯤이야 더 이상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저도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서울에 왔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고 언니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중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식당 단골 손님으로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늘 동경하던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저를 편견 없이 보아준 사람이었고 저는 늘 그렇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던 남편을 고맙게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게 다른 감정을 품고 더 잘해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만나보니 남편은 더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답니다. 둘째로 아들을 낳던 날 실로 오랜만에 절 버리고 간 엄마 생각을 했어요. 딸 낳을 때는 안 그러더니 엄마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아서 그랬는지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딱히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게 상처를 남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없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더 잊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만큼이나 좋은 시모 덕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모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엄마 사랑 받아본 적 없는 제게는 그런 시모가 엄마였어요. 시모도 제가 살아온 사연은 아시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남편에게는 위로 형만 둘이 있었으니 시모도 딸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절 더 아껴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저도 모르게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모가 제 눈물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채시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아들 하셨다더니 네가 아들을 낳고 보니 어머니 생각도 더 나고 그렇지? 어머니,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저 정말 엄마 그립다는 생각 거의 해본 적 없는데 아니, 지금도 뭐 엄마가 그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 다 그런 거야.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해도 돼.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그래도 된다. 정말이지 시모는 제게 너무나도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시모를 정말로 엄마보다 더 엄마라고 생각했고 시모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이 막내야, 넌 내 며느리 아니다. 알지? 나는 너 내 딸이라고 생각해. 우리 막내딸이 심성이 참 곱잖니. 시모는 그렇게 절 막내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언제나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막내는 반물을 딱 맞게 잘도 맞추지. 우리 막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지. 우리 막내는 씩씩해 보여도 마음이 참 여린 아이지 하며 저에 대한 시모의 생각을 참 많이도 들려주셨어요. 저는 시모의 그런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시부도 잔정이 많은 분이셨기에 저는 남편 복도 있지만 시부모 복도 너무 있다 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내 며느리라고 특별히 예뻐해 주셨던 시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모랑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으니
남편, 아버지 일은 모녀였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시모도 그렇게 부대끼고 나누고 살면서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되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고했듯이 제게는 아주 얄미운 두 형님이 계셨어요. 그 두 형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저를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노가 동반될 수 있으니 주변에 뭐 막 던지고 싶게 생긴 그런 게 있다면 멀찌감치 치워놔 주세요. 저희 형님들 이야기 듣다가 핸드폰 던져서 액정 깨졌다고 하시면 제가 그거 다 물어드릴 수도 없는데 어떡해요. 이제 그럼 제가 저희 그 두 형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한 말로 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 다 고마운고만하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만 해도 서울 사람들은 다 잘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다들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서울 생활 몇 년 하면서 보고 듣고 겪는 게 있었으니 서울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서울에도 진짜 형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다는 것도 알게 됐죠. 시골 저희 고향 마을에는 그래도 밥 굶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서울에는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하여간 제가 시집 올 무렵엔 저도 서울 사람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이 전혀 없었는데 형님 두 분은 지방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한 전형적으로 서울 부심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둘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라 말투도 공격적이고 사나워서 영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어이없는 게 지방 사람들 사투리 쓰는 걸 보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난 사투리가 그렇게 무섭더라. 같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억양도 세고 그러니 사람들도 난폭해 보이고 말이야. 맞아요. 형님 말이 꼭 맞지 뭐예요. 아니,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선입견도 편견도 아니고 팩트잖아요, 팩트. 시골 사람들 험악한 건 사실이지 뭐. 안 그래요? 아, 맞다. 동서 시골 출신이잖아. 동서가 한번 말해봐. 시골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지?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보기엔 서울 사람들이 욕도 더 무섭게 하고 전 서울 사람들이 더 험악한 것 같던데요, 뭐. 동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우리랑은 영 생각하는 게 다르네. 저만 쏙 빼고 두 형님들끼리는 성격이며 뭐며 찰떡이라 둘이서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 둘이 편먹고 더 저를 놀리고 얕보고 그런 거죠.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친할머니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가지 못한 걸 안타깝게 여겼지만 두 형님들에게는 제가 중졸인 것도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그걸 약점 삼아 제 상처를 후벼 파는 도구로 사용하다니 참 악랄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중졸? 동서 진짜 중졸이야? 나 태어나서 중졸 처음 봐. 지방에는 동서처럼 중졸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신기하다.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중졸이 많다뇨. 여태 대통령들 거의 대부분 지방 출신인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중졸이겠네요? 웃겨. 동서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지방 사람들은 할 말 없으면 꼭 그 얘기하더라. 나는 말이야 솔직히 서울 사람들이 광역시도 지방이라고 시골이라고 하는 거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동선의 집은 진짜 시골이라면서 집에 소도 키우고 그랬어? 그러네 정말. 동서는 진짜 시골 사람인 거잖아. 그럼 동서는 지하철은 서울 와서 처음 본 거야? 그런 동네에도 버스는 다니지? 아닌가? 경운기 이런 것만 있나? 형님들은 여행도 별로 안 다니셨나 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밖으로 나가보신 적 아예 없으신 거예요? 서울 촌놈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요즘 매체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보고 간접 경험이라도 쌓으셔야겠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형님들의 좁은 식견을 무시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그런다고 형님들이 제 말에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형님들이 뭐라고 하든 가만히 듣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늘 그런 식으로 저와 형님들 간에 의미 없는 공방전이 벌어지곤 했던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밥도 많이 먹는다던데 동서는 그런 것 치고는 적게 먹네. 집에서 키운 것들로 반찬 만들어 먹고 살았어? 어머, 동서네 집에서 쌀도 키워? 쌀은 키운다고 안 하나? 뭐라고 하지? 하여간 농사 지은 쌀로 밥해 먹고 그러면 정말 신기하긴 하겠다. 형님들은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으시니 배도 빨리 고프시겠네요. 그래서 그러나 시골 출신도 아니고 서울 토박이라는 형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드시나 봐요. 안 그래요? 형님들은 신기하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을 걸고 넘어졌는데 결국은 다 저를 무시하고 놀리는 말들인 거죠. 형님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악착같이 대꾸하면서 한 번씩 톡톡 쏘아댔기도 했는데 형님들은 어쩌면 그런 제가 더 얄미워서 괴롭히려고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 길을 죽여놓고 싶은데 제가 형님들 뜻대로 당해주지 않고 제 할 말 다 하려고 드니까 더 약이 올라서 괴롭혔던 건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거나 형님들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둘이서 편을 먹고 절 괴롭혔던 거잖아요. 이것만큼 나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형님들이 작당해서 절 괴롭혔어도 제게는 친정엄마 같은, 아니 친정엄마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시모가 계셨으니 시댁에 가는 게 좋기만 했어요. 형님들 그런 소리들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시모마저 암에 걸리시고 만 거예요. 이미 시부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시모마저 암에 걸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아직 한참 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왜 그런 나쁜 병이 저희 시부모에게 차례로 찾아오는 것인지 원망할 대상도 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병을 알게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겁이 나기도 했고 시모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모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형님들에게 시모를 맡길 생각이 없었으니 저는 시모가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시모를 모셔야겠다고, 제가 시모 병수발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암투병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형님 둘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어떻게든 병수발만큼은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허리 디스크가 고질병 아니야. 내 살림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겠어. 마음이야 굴뚝이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 어쩔 수가 없네. 맞아요. 형님은 무리시죠. 허리 덧나면 그 고생을 또 어떻게 해요? 동서, 그나저나 나도 우리 둘째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야 몸이 약하고 예민하잖아. 요즘은 아토피까지 심해져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 안 가면 되는 일이 없다니까. 내가 애 보면서 어머님까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말이나 못하면요. 큰형님이나 작은형님 둘 다 애초에 어머님 모실 마음이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얄미운 표정으로 사람 놀리듯이 절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사정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전혀 없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둘 다 자기 힘들 거 생각해서 절대 시모를 모실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좀 많이 괘씸하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들이 과거에 해왔던 행적을 보면 당연히 괘씸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부모에게 지원 받을 만큼 받은 거 저도 다 아는데 받을 때는 살랑거리며 어머님, 아버님 하더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러는구나 싶어서 아무래도 제 속임말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형님들 말씀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참 양심도 없다 싶고 어떻게 부모한테 저러나 싶네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전 형님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나쁜 사람들이라니. 지금 큰형님도 계시는데 그게 동서가 할 소리야? 네, 제가 오늘만큼은 바른 소리 좀 하려고 해요. 솔직히 형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어머님 모실 생각하고 있었지만 형님들 이러시는 모습 보니 그냥 좋게 제가 모시겠다고 하기는 싫어서 이렇게라도 몇 마디 해야겠어요. 동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 마음 걸리셨다는데 동서가 나서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둘째 동서, 가만히 좀 있어봐. 막내 동서가 뭐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니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고. 그래, 그 해야겠다는 말 어디 한번 들어보게 해봐. 형님들 말씀하시는 건 그냥 듣고 있기 힘들 정도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부모님께 큰 도움 받았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걸핏하면 어머님께 힘들다 소리하면서 소소하게 받아간 게 얼마냐고요. 그것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머머,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도움 받은 건 받은 거고 우리도 효도는 하고 있어.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막내 동서 말은 우리가 받을 거 다 받아먹고 돈값 안 하려고 한다, 이 소리야? 동서는 받은 것도 적은데 어머니 모시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뭐야? 세상에, 맞네. 그런 얘기네. 동서 진짜 맹랑하다. 결국 동서도 돈 얘기하는 거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지금 우리 가르쳐? 아쉬울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며 어머니 하면서 아양을 떨더니 암 치료하셔야 하는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들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씀을 제대로 좀 새겨 들으세요. 동서. 나도 동서 말 더는 못 들어주겠네.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이래서 못 모시는 거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 불효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요. 나 정말 억울해 죽겠네. 우리 상황을 좀 보란 말이야. 큰형님이나 나나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 동서 눈에는 안 보여? 우리가 거짓말하냔 말이야.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생판 남이어도 그 정도 도움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도리죠. 짐승도 은혜 기억하고 갚는다는데 솔직히 전 형님들 이러는 거 보니까 기도 안 차네요. 하고 싶은 말 다 꺼내자면 입에도 못 담을 말이라 차마 꺼내놓지도 못하겠다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더러 짐승만도 못하다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기가 막혀서. 동서야말로 어머님더러 친엄마 같다 하면서 그 유난을 떨더니 그 마음으로 어머님 잘 모시면 될 것이지 막상 병수벌 들게 생겼으니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왜 이래? 지금 싸우자는 거야? 득달같이 달려드는 형님들은 지들이 이미 싸우자고 덤비고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들이랑 제가 대판하고 있으니 결국 남편이랑 아주버님들도 큰 소리 내며 대판하고 주먹 다짐까지 했습니다. 하마터면 경찰서까지 갈 뻔한 가족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묵혔으면 화병 날 뻔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라도 터뜨리니까 조금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듯이 제가 모시며 병수발도 다 들었습니다.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입원하시면 병원에서 자고 수술에 항암치료 받으시는 것까지 다 제가 같이 했죠. 그러는 동안에 형님들은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시모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실 때 두 형님 같이 한번 왔는데 말 그대로 들렀다 가더라고요. 시모도 투병하시면서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싶어요.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아픈 시모가 그렇게 상처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였죠. 시모에게는 다 귀한 자식들이었고 시모는 그런 자식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해주시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으셨던 분인데 정작 시모에게 자식들이 필요할 땐 외면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냐고요. 형님들이나 아주버님들이 뺀질거리는 게 시모 눈에 더 크게 보였을 텐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속이 말이 아니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완치는 어려우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이 형님이나 아주버님들에게는 그리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속상하던지 잠드신 시모 보면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곁에서 말씀도 더 많이 나눠드리고 남편이나 저희 애들한테도 시모랑 더 많은 시간 보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깊이 믿었던 시모에게 대단한 뒤통수를 맞았지 뭐예요. 시모는 시모한테 받은 걸 당연시 여긴 자식들도 자식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곧 재개발 들어갈 집을 하나씩 물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돌아가실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큰 덩치의 재산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시모도 투병을 하시며 아주버님, 형님들에게 그렇게 서운해 하셨으면서 그래도 그걸 두 아들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모가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준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말이에요.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댁 형편이 살만했는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하며 놀랐던 달동네 빌라촌 같은 곳. 남편 어릴 때 그런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지하 하나에서 5 식구가 다 같이 살았고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그 옆에 반지하 방 하나를 더 계약해 2채로 월세를 살았다고 해요. 한 빌라의 반지하집 2채였던 거죠. 2채라고 해봤자 방 하나에 손바닥만한 거실이 있는 집 2채 얻어서 한 집에는 시부모, 다른 한 집에서 형제들 셋이 지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시부 하시던 일이 잘 풀려서 지금 사는 넓은 집 장만해서 이사하면서 그 빌라 반지하집 2채를 아예 매입을 하면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시부모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했거든요. 시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면서 아주버님 2분 내외에게는 그 집을 하나씩 가지라고 하셨고 제게는 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 주시면서 금고 번호라고 그 금고에 들어있는 건 다 제 거라고 제게 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황당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시모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친엄마 정 모르고 자란 제가 모녀간 정 나누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며 살았고 시모도 절 각별하게 여긴다 생각했는데 형님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주시면서 제게는 딸랑 금고 번호라뇨.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싶었습니다. 금고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이고, 그런 게 아닌 걸 아니까 배신이라는 거죠. 시모의 금고에 대해서는 저도 알 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시모방에 오래전부터 있던 아주 작은 금고예요. 저기 뭐가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통장이라도 들어있는 건가 싶다가도 시모 통장 비어간 지가 언젠데 싶더라고요. 시부가 남긴 재산이나 시모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훤히 꿰뚫고 있었고 그 돈 바닥날 때 걸핏하면 시모 찾아와 아쉬운 소리하며 돈을 뜯어갔으니 시모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형님들이 더 이상 빼먹을 것도 없는 시모 병수발도 안 들려고 했던 겁니다. 시모한테 재산이 많았다면, 아니 뭐라도 남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형님들이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모의 인생 생각하니 또 서글퍼지고 시모 생각에 슬퍼져서 눈물이 나는데 제가 우는 걸 보더니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서, 병수발 든다고 그 유세를 떨고 우리를 무슨 천하의 몹쓸 것들 취급하고 꼴값 떨더니 그렇게 병수발 들고 나서 한 푼도 못 받은 거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야?
형님도 참, 말해 뭐예요. 뻔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별거 받지도 못하고 형님이나 저희는 집 한 채씩을 받았으니 그게 억울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난 척이나 말던가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먹는 것들이 정말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한 대씩 쥐어 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형님들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유산이 더 중요해요? 내가 형님들 같은 줄 아세요? 어머님께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각자 집에 가셔서 조용히 어머니 생각하는 시간이나 더 가지세요. 어차피 어머니 유품 정리 도울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두 형님들을 쫓아내듯 보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차분하게 그래도 돌아가신 시모에게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 유품을 정리하며 조용히 시모를 추모하고 그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금고를 열어봤는데 통장도 무엇도 아닌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모가 제게 남긴 편지였죠. 그런데 봉투 안에는 편지 말고 뭐가 하나 더 들어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시모 편지에 적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바로 1등 당첨된 복권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모가 제게 남기신 건 1등 당첨된 복권이었던 겁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매주 몇 명씩 또 나오는 당첨자라고는 하지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려 1등 당첨된 복권이라는 걸 아는 순간 복권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복권은 제가 시모와 함께 샀던 거였고 그 복권을 사는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시모가 마지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던 날, 집으로 오면서 저랑 같이 심심풀이로 복권을 샀었거든요. 그때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복권 파는 곳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는 걸 보시고는 시모도 그런 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하셔서 같이 샀던 거였죠. 근데 그게 1등이 됐던 거더라고요. 편지에 적힌 바에 의하면 시모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1등 복권 수령하면 뭘 하겠나 싶었다고 하셨어요. 또 그보다는 미리 수령을 하면 그것도 고스란히 유산이 되어 다른 자식들한테 다 나눠줘야 하니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제게만 그걸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복권 같은 것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당첨된 복권은 당첨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찾아보시고는 그 안에 돌아가실 것을 확인하시고 제게 남기는 편지와 함께 당첨된 복권을 금고에 넣어두셨고 그걸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시모는 편지에서 죽을 날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복권 1등이 됐다고 하니 설렜다고도 하셨는데 그러시더니 이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가만 생각하니 그 1등 복권보다 더한 복권에 이미 당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말이에요. 시모는 절 시모 팔자에 더없이 값진 복권이었다고 하시며 제게 시모의 1등 복권을 남긴다고 그렇게 편지에 써놓으셨던 겁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시모 목소리가 제 바로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제가 방금 전까지 시모에게 품었던 섭섭하고 서운했던 감정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어요.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그 복권에 대해 말할 때 그때 제가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니 편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지 뭐야. 나도 결국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난 나름 어머니 모시면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순한 마음이 있었던 거구나 싶어서 반성하는 생각도 들었어. 당신은 그런 마음이라도 갖지. 형수나 형들은 그마저도 안 하는 인간들 아니냐고. 그러니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서운한 감정인 거지. 남편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었어요. 하여간 그런 시모의 깊은 뜻을 알고 나니 시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한참을 울었지 뭐예요.
당첨된 복권 자체를 남기신 건 특별히 양도된 것으로 분할해야 하는 재산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하시며 다른 형제들이랑 나눌 것도 없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남편이랑 못 살게 되더라도 그건 제 고유한 재산이 되는 거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저는 시모 유품 정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티도 내지 않았죠. 그리고 정리가 다 끝난 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고 며칠 뒤 둘이 같이 1등 당첨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간 겁니다. 남편과 저의 복권 1등 당첨기 수령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고 갔던 거거든요. 은행에 가기 전까지도 남편이랑 둘이서 인터넷을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그 큰 돈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살 떨리는 일이냐고요. 인터넷에서 복권 1등 당첨금 수령 방법을 찾아보고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한 거예요. 당첨금 수령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돼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길래 5호선을 타고 갔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고 가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아서 편하게 입고 갔고 월요일은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일부러 수요일에 갔어요. 그리고 VIP 통장을 만들어 세금 제한 금액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나니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그 은행 자금 운용 전문 직원이 은행 상품들을 추천하며 가입을 권하던데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바로 나왔답니다. 걱정했던 수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첨금 노리며 하이에나처럼 서성이는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직원들도 뭐 매주 그런 사람들을 대할 테니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긴장했었네 생각하며 한결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갔던 대로 지하철 타고 돌아왔어요. 저와 남편 모두 저희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형님, 아주버님들은 뭐가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재개발 예정인 빌라 반지하집 한 채씩 가져가면서 그렇게 신나하더니 근데 그것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기만 한 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게 조합원 분양권을 받은 거라는데 그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하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 조합원 분양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있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살던 집 담보로 대출도 못 받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며 대출을 받더라도 무조건 신용대출밖에 안 된다는데 형님, 아주버님네 사정이 그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두 형님이 아주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여윳돈이 최소 2억 정도는 있어야 대출이든 뭐든 껴서 분양권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런 여윳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냔 말이지. 형님, 현금 2억을 여윳돈으로 두고 사는 사람 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부자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막아놓으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도 우는 소리를 하길래 그 소리 들으며 저도 좀 찾아봤는데 초기 부담금 외에도 추가 부담금으로도 입주할 때 일시로 몇 천씩 내야 한다고 하고 다들 골치 아픈 거라고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니 형님들이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것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형님들만 그러셨던 게 아니죠. 아주버님들도 동참해서 한숨을 어찌나 쉬는지. 남편도 그런 아주버님들 하소연 들어주느라 힘 좀 들었을 거예요. 분양받을 여윳돈이 없으니 어째. 별 수 없이 조합원 분양권 포기하고 현금 정산자 돼서 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아니, 왜요? 그냥 보상금 받는다고 하면 그 돈 받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감정가가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와서 좀 알아보니 변호사 끼고 재감정 의뢰라도 하려면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참,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모 유산으로 재개발 분양권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저를 약 올리지 못해 안달이더니 이제 와서 이게 다 뭐냐고 완전 똥 밟은 거다 하며 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와중에 형님들 귀에 제가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죠.
저랑 형님들이야 사이가 영 그렇지만 애들끼리는 사촌들 간의 사이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 저희 애들도 형님네 조카들이랑 단톡방도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그렇게 지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말이 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남편과 내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버려서 물어보길래 애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전 분명하게 말했어요. 복권 당첨금이 생겼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빠도 회사 계속 다니실 거고 니들도 지금 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며 학교 다녀야 한다. 이사 같은 것도 계획이 없다. 그 돈은 정말 소중한 할머니 유산으로 받은 것이니 흥청망청 쓸 수 없다고. 우리 사는 것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알아듣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남편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저의 진심이었고 앞으로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자식들을 잘 키운 것인지 자식들도 저희 생각에 동감을 해줬고 그 돈은 오로지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해 쓰라고 하는 거 있죠? 제 계획은 그런 거지만 저한테 목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형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첨금 수령하는 은행 근처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하이에나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두 형님들이 딱 그 꼴이었던 거예요. 둘이서 번갈아 제게 전화를 해대고 어느 날은 둘이 동시에 절 찾아와서는 무슨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들 마냥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언제까지 비밀이 지켜질 것 같아? 그래 동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야. 보상금 얼마 받지도 못하게 생겨서 그놈의 보상금 좀 더 받자고 하니 이건 뭐 변호사 쓰는 돈이 더 들게 생겼지 뭐야? 아니 형님들,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거예요? 동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그래도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닌데 분양권 받아서 좋은 새 집에서 살게 되면 좋지 않겠어? 동서 가진 돈에서 우리 도와주는 돈이 그리 큰 돈도 아닐 텐데 좀 도와줘. 이왕 그렇게 큰 돈이 생겼으니 동서네가 그 돈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우리 좀 빌려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다 돕고 살고 그러는 게 가족 아니야?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 하셨어요? 저는 중졸이라 형님들이랑 다르고 지방, 그것도 시골 출신이라 형님들이랑 다르고 어머님한테 잘하는 척, 착한 척 하는 것도 꼴불견이라 형님들이랑 다르다면서 사사건건 선 긋던 분들 아니시냐고요. 동서도 참, 그게 그렇게 다 서운했어? 그래서 마음에 꽁하니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형제간에 다 잘 돼야 좋은 거야. 동선에 살림 폈어도 형들이 제대로 못 살면 그것도 집안에 큰 우환인 거라고. 알아? 맞아.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형제간에 형편 다른 걸로 의상하고 그래서야 되겠어? 다 됐고요. 저한테는 형님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나 하실 거면 찾아오지도 마세요. 전일이 있어서 그만 나가봐야 하거든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에 이상한 논리만 펼치는 형님들에게 계속 그런 소리만 하시는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제 연락 안 받을 거라고 하고 두 사람 다 돌려보냈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형님 둘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아부 떠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집와서 이제껏 형님들에게 선물이라고는 손수건 한 장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저 먹으라며 홍삼을 사오질 않나. 무슨 저희 또래 여자들한테 좋은 거라며 그런 몸에 좋다는 걸 바리바리 싸우고 저희 집 앞에 진치고 있다가 제가 나가면 튀어나와서는 동서 어디 가려는 거냐, 자기가 태워다 줄게, 데려다 줄게 하며 들이대고 아무리 됐다고 해도 남 장 보는 데까지 따라와서는 짐 들어주겠다, 계산해주겠다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그런 게 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전 정말이지 성가시고 귀찮고 또 꼴 보기가 싫었어요. 결국 저한테는 어떻게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구나 깨달은 형님들은 끝까지 욕심 못 버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몇 집에서 같이 변호사 고용해서 제 감정까지 의뢰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얼마 못 받아서 변호사비만 날리고 실제 손에 쥔 돈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알아보고 하느라 돈만 더 썼다면서 울상인 거죠. 그러면서도 저한테 앞으로 또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니 뭐라도 말은 못하고 제 눈치를 실실 보던데. 참, 이런 게 돈의 힘인가 싶었어요. 그 형님들이 얼마를 손에 쥐었든 손해를 봤든 그런 건 다 제 알 바 아니고요. 제가 시모가 남긴 유산, 그 복권 당첨금을 받아들고 하고 싶었던 게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공부예요. 제가 고등학교도 못 간 게 평생의 한이었거든요. 그래도 나이 들면 학 버리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단 고졸 검정고시부터 도전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해서 대학에도 가보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진 이 큰 돈, 시모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직은 막연한 기대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얄미운 두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했고 그 두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십사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형님들이 절 얕잡아 봤던 것이나 시모 병수발을 두고 꾀를 부렸던 것, 또 시모의 마지막 시간마저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줄도 모르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말로가 너무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보다 제 그 두 형님에 대해 좀 잘 알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두 사람은 아마도 지금 약이 올라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유산이 별게 아니라는 것만 해도 분할 텐데 제가 받은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걸 두고 배 아파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 사람들이에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저는 저희 형님들 중 누구라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이 채널을 통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기도 하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은근히 이 채널을 열심히 들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은 형님이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형님, 너무 그렇게 배 아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하셨던 거에 비하면 과분한 걸 이미 받으신 거라는 걸 아셔야죠. 그리고 저한테 아무리 그러셔도 콩고물 같은 건 평생 구경도 못 하실 테니 괜히 서로 짐 빠지는 일 만들지 말자고요. 큰형님께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듣고 계실 저희 형님들을 포함해 모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뭐 하나라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찾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바라며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